지금 화면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정용진 회장, 오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기획 경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자, 현장 분위기 직접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경위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을 저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포함한 신세그룹 구성원 모두 우리 사회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늘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들과 현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은 스타벅스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실한 직장인일 뿐입니다. 책임은 조직과 저를 포함한 전영진에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저를 포함한 신세그룹 구성원 모두 이번 일을 통해 더 낮은 자세로 배우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이 듣겠습니다. 더 무겁게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시 고객 곁으로 다가서겠습니다.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더욱 높이겠습니다.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먼저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 영역 및 유가족분들과 광주 시민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분들,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상처를 드리고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신세계 그룹은 사건 발생 직후인 19일부터 일주일간 이번 마케팅을 진행한 스타벅스 코리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내부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직원들과 스타벅스 코리아 경영진이 특정 목적을 갖고 이번 마케팅을 기획했는지 그 여부가 핵심 조사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이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실행될 수 있었던 마케팅의 승인 과정과 부실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철저한 경위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해당 직원들과 임원진이 고의성을 가지고 해당 마케팅을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해당 임직원들이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조사에 법적, 절차적 한계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한 영향도 있습니다. 다만 그룹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번 마케팅에 관여된 5명 모든 직원의 직무 배제 및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 조치하였으며 향후 진행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키로 했습니다. 향후 경찰 조사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편애하려는 고의성 여부가 입증될 경우 해당 임직원 즉시 징계 조치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룹의 최고 경영진 그 누구라도 이번 사안과 관련한 부적절한 개입이나 그 의도가 확인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사전 기획 고의성 여부입니다. 그룹은 사회적 문의를 일으킨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이 회사 경영진이나 직원이 사전에 특정 의도를 가지고 기획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마케팅은 스타벅스 코리아 이커머스 팀에서 제안한 것으로 팀장,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의 보호 라인을 거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행사를 주관한 스타벅스 코리아 해당 커머스팀 전원과 전략기획 본부, 대표이사 등 결제 라인에 대한 휴대폰, 노트북, 포렌식 검증과 교차 신문을 진행하였고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데 사용한 기타 장치와 하드드라이브는 검증된 절차에 따라 모두 회수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직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일부 직원의 부적절한 권행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만으로 현재까지 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의 등 고의성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기존 나수 텀블러 홍보 문구였던 가방의 속과 라인을 맞추는 데 급급했다. AI에 물어봤다. 5.18은 생각조차 못했다. 이슈화 이후 다시 보니 그제야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인지했다며 그 고의성 여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는 사건 직후 사내 메신저에서 이런 문구를 하필 그룹과 즉시 내용 공유하고 대응합시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이번 조사는
대상 임직원들이 고의성 여부를 부인하는 가운데 법적 절차적 제약으로 인해 모든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탱크데이 네이밍을 제안했던 직원은 커머스팀 팀원 3명은 휴대폰 제출을 거부했고 그 영향으로 이번 마케팅과 관련된 이들 사이의 대화 및 업무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또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이 회사 서버에 일주일만 저장된 까닭에 최초 마케팅 기획 단계에서 팀원들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그룹은 해당 임직원들이 이번 이벤트를 고의로 기획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한 일체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 결과 그 누구라도 5.18을 폄훼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임직원은 즉각 해고 조치하고 모든 우리 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안의 엄중한 요구에 관련자 전원은 대기만을 조치하였으며 본부장 역시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 예정입니다. 앞서 그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해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검증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구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 스타벅스 코리아의 마케팅 검증 및 리스크 관리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논란이 된 이번 마케팅은 팀장,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 총 4단계의 보고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습니다. 기획자가 기한을 누리면 팀장이 검토하고 기획 담당이 보고를 받습니다. 전략기획본부장을 거쳐 대표이사가 최종 승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5월 18일에 탱크데이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마케팅 기획과 그 승인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문제 제기조차 없었습니다. 또 이번 마케팅 행사 합의자 7명 중 일부는 해당 마케팅 디자인 시안이 담긴 메일의 첨부 파일조차 열지 않고 관행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케팅의 즉시성을 우선시한 까닭에 과거에 진행되던 업무팀의 검증 프로세스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안은 실무자의 과실 여부를 넘어서 스타벅스 코리아 내부의 사회적, 역사적 민감성 부재를 드러냈습니다. 마케팅 검증 및 리스크 관리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에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마케팅 관련자와 결제 라인 전체에 대한 엄중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룹의 판단입니다. 다만 조사 결과 온라인상 제기되고 있는 일부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탱크 텀블러의 명칭이 계엄군의 탱크를 상징하며 그 용량이 특정인의 수입번호를 암시한다는 사안, 탱크 텀블러는 해외 제조사가 제작한 텀블러로 그 명칭은 실제 물탱크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는 해외 제조사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용량 503ml는 당초 17온스 용량을 밀리리터로 환산한 것입니다. 해당 제품은 2023년부터 우리나라뿐 아니라 호주, 태국 등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며 용량은 모두 동일하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슬로바키아 등 일부 국가 역시 17온스를 503ml로 환산하여 표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니 탱크 텀블러 출시
4월 16일이 세월호 참사일을 겨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미니 탱크 텀블러가 출시된 4월 16일은 행사업체 브랜드 데이 일정에 맞추었던 것입니다. 최초 스타벅스 코리아는 미니 탱크 텀블러 출시를 위한 브랜드 데이 날짜로 4월 20일을 제안했고 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행사업체 측에서 4월 16일로 확정 통보를 해왔던 것입니다. 미니 탱크 텀블러 출시일이 4월 16일로 확정된 것은 세월호 참사일을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탱크 듀오 세트 할인율 21%가 민주항쟁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일 5월 22일을 상징한다는 부분, 세트 구성품 중 미니 탱크 텀블러 가격을 기존 25,000원에서 12,500원으로 50% 할인 조정하였습니다. 탱크 듀오 세트 가격이 6만원에서 47,5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 세트의 할인율이 21%로 계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책정된 할인율은 민주항쟁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표와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1999년 1호 정부 이후 지난 27년간 스타벅스 코리아에 한결같은 큰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되레 국민들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진행된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5.18 명령과 유족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께 누를 끼쳤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 계기로 신세계그룹도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에 대해 숙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룹의 리스크 관리 체계와 내부 통제 시스템 부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그 문제점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그룹은 밑바닥부터 다시 신뢰를 쌓아오며 국민들께 사랑받는 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도 모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 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미군이 이란 남부를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농축 우라늄 폐기를 이란 내부에서 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성무 센터장님, 네. 오늘 오전에 공습 속보가 떠서 좀 깜짝 놀랐는데 그렇죠. 들어보니까 남부에서 기뢰를 설치하려는 선박이 목표였다. 그러니까 이건 뭐 자위권 차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거의 뭐 접점에 다다랐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공습 상황이 보도가 되면서 이게 혹시 전체적인 협상 국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뭐 사실 이게 공방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예. 중부 사령부가 일방적으로 기뢰를 부설하려고 하는 선박을 목표로 자위권적 차원에서 타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이란 측에서도 이 국영방송을 통해서 뭐 폭음소리 이건 얘기를 했지만 뭐 반격을 했다든지 충돌을 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뭐 상당히 반발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반격은 왜 안 한 걸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반격을 했을 경우 휴전이 깨지고 이걸로 인해서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전략적 판단에서 안 한 것인지 예. 아니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뭔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 자체가 전반적인 협상의 판을 흔드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협상이 막바지에 좀 달했다라는 어떤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미국이 좀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거든요. 네, 이게 뭐 너무 잘 말씀 주셨지만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게 있습니다. 지금 이 반다르 아바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잠깐 우려를 했던 부분은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의 그 해군 전력이 거기에 주한 그 기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격을 했다라는 걸 처음 저도 보도를 들었을 때 이렇게 되면 이란 측에서 어떻게 오판하는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중부사령부에서 밝힌 게 사실이라면 기뢰를 부설하려고 했기 때문에 공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란이 세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공격을 당했다 밝히긴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MOU 지금 체결하려고 하는 그 양해각서가 지금 호르무즈 통행권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기뢰를 부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완전히 뒤집고 공격을 우리의 억제력을 높이겠다라는 시도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만약에 기뢰를 부설하려고 했던 함대가 공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MOU를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뒤로는 딴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밝혀진 거기 때문에 딱 걸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중부 만약에 사령부가 맞다면. 맞다가 예. 밝힌 거가 맞다면 그래서 지금 이란 측에서도 더 세게 이렇게 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네.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정보는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서 그렇죠. 이제 알 수가 있어서요. 근데 이제 중부 사령부가 그렇게 밝혔다면 그 기뢰를 부설하려고 하는 함대를 공격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자위권 발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그 MOU 협상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이란 입장도 자기네들이 이제 딱 걸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이제 큰 이 협상 진행 국면에서 예. 변수로 작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싶습니다. 종전이 좀 멀어지나 걱정은 했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태도 보니까 가장 중요했던 핵 문제 관련해서 핵 처리를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그거보단 좀 물러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되게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 국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책임감 있게 협상에 임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기존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440kg 60% 농축된 걸 다 가져오겠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다면 이거는 이란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럼 과연 이게 협상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의 굴욕감을 주려고 이런 건지 했는데 지금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꼭 미국으로 안 갖고 와도 된다. 아니면 물론 농축 우라늄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희석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제로 인리치먼트까지 가겠다. 0%로 가겠다라고 좀 세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 그것이 하는 장소는 꼭 미국 아니어도 된다. 삼국도 가능하고 이란 내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0%로 한다 하더라도 핵 주권을 아예 뺏겼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협상이 양측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이란의 핵 능력을 상당히 저하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전략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이란의 면을 좀 세워주는 그러나 이란의 핵 능력은 상당히 저하시킬 수 있는 이런 안들을 갖고 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부분에서는 확실히 진정성을 갖고 핵 협상에 지금 이 종전 예.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칭찬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긴 한데. 그 MOU 막판 복병으로 이제 꼽혔던 게 이제 핵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제 이란에 동결된 자산이 전 세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협상할 때 가장 키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원래의 목표와 방향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려면은 그 고농축 우라늄 자체를 폐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물론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어떤 업적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가장 확실하니까 그건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협상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협상은 일방적으로 다 자기 원하는 걸 다 얻는 게 협상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목표도 말이죠. 물러설 수 없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비핵화, 이란의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목표만 달성할 수 있다면 그걸 하는 과정에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았을까. 다만 말하자면 농축을 희석하는 거는 분명히 조건을 걸었습니다. 미국이 감독해야 된다. 미국이 감독해야 되고 국제기구가 감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이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미국 감시하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어디 있든 미국의 감독하에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져오도록 강요한 것은 결국은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러나 미국이 감독해서 감시하에 이루어진다면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동결 자산에 대한 문제는 이건 이란의 관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인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카타르에서 이제 협상이 진행된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카타르로 간 것은 보니까 그 동결 자금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뭐 핵이고 뭐고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아쉬운 돈이니까 예. 이 돈을 다시 말하면 동결 자금을 푸는 것을 여타 모든 사안과 연계시켜서 이게 우선돼야 된다라는 걸 지금 이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미국은 그래 그거 풀어줄게. 그러나 먼저 풀어주는 건 아니야.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 그때 풀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선후 관계가 지금 서로 얽혀서 이게 지금 아주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주고받는 걸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핵 협상의 그 내용을 봤을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본인의 가장 확실한 기준은 오늘 뭐 SNS를 봐도 그렇고요. 오바마 정부보다는 낮게.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좀 만들어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그 JCPOA 포괄적 핵 합의에서는 3.68%, 예. 7%였거든요. 농축우라늄.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더 희석을 해야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0%를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0%에서 동결을 하고 그다음에 20년 보고 그때 상황 봐서 너네들한테 니네들이 진짜로 그런 정말 신뢰가 거쳐졌다면 그때 뭐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0% 혹은 3.6%보다 낮은 그때도 얘기가 잠깐 나왔던 1.5% 정도 수준으로 희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핵심은 농축우라늄을 적게 그러니까 낮은 순으로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문 교수님께서도 너무 잘 말씀 주셨지만 가장 핵심은 누구의 관리 감독하에 그 20년을 항상 이렇게 킵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란이 만약에 이란 안에서 만약에 희석이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원할 겁니다.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그 IAEA와 미국이 항상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뭐 1.5% 오바마 행정부보다 낮은 수치의 농축 아니면 0% 한다고 한다면 내가 허용하겠다 그럴 거라서 농축 우라늄의 농도보다는 그 관리 감독 그다음에 그 만약에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동결하는 그 기한을요. 그 기한 동안 누구 관리 감독하에 이런 것들이 통제되고 있느냐 그것이 아마 더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SNS도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를 좀 비교하면서 오바마 정부 쪽에는 현금 다발을 그려놓고 트럼프 정부 쪽에는 이란을 공격하는 그 밈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은 돈다발을 주고도 안 됐지만 나는 이렇게 공격해서 다 얻어냈다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지금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예.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하는 민주당은 당연히 이럴 거면 왜 전쟁을 했냐라고 얘기를 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오바마안이랑 다를 게 뭐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전공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 오바마는 돈을 주고 했지만 나는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괴멸적인 타격을 했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협상을 이뤄내려고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다르다라고 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그게 어떤 효과를 날지 모르겠지만 카메네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를 포함해서 최고 수뇌부 60명을 다 참수작전으로 다 괴멸시키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생산 시설들도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이
미국이 그냥 돈을 줘서 이걸 해결했다면 나는 미국의 강력한 내가 의지력을 보여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했다라고 해서 지금 보여주는 협상 국면에서 지금 계속 오바마안이랑 다를 게 뭐냐, 그리고 이게 뭐 왜 전쟁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전공법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냥 SNS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자기의 그 뭐 선전전 아니면 자기의 그 주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이제 농축 어떤 그 수준보다는 뭐 누구 관리하에 감독하에 하냐,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만약에 오바마 전 정부 당시 했던 그 3.67% 정도보다 낮거나 네. 뭐 1%대나 이렇게 된다면 사실 핵 발전을 하긴 어려운 농축 수준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저 3.6이나 1점 몇이나 그건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 기표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나은 게 뭐 있냐라고 했을 때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 그러나 핵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나 3%는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20% 농축된 것과 60%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농축 속도를 더 빨리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1%와 3%, 그거는 큰 차이는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라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 언론에서 그리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오바마보다 나은 게 뭐냐고 하니까 하는 거라서, 저는 그래서 농축이 만약에 0% 농축을 받아낸다면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1.5나 3.6이나 큰 차이는 아닌데,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뭐에 더 집중을 할 거라고 보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누가 관리 감독해서 희석을 하고, 희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가 계속 상주하면서 그것을 계속 통제하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거기서 그 누가 그걸 관리 감독 통제하느냐, 그게 아마 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만 들어보면은 종전까지 뭐 8분 응선, 9분 응선은 넘은 느낌인데, 지금 보도 보면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측근들에게 이제 난 힘이 없다, 이 종전 협상에 내가 아무 관여를 못한다, 이렇게 토론해놨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 제가 그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차이점,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 때 했던 그 합의는 이란의 기만에 속아서 넘어간 것이다. 이란이 핵 포기 의지는 없는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합의였다. 그 합의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북한은 그런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사회가 기만에 넘어가서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이고, 이란도 지금 기만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런데 기만에 의한 협상, 이거 안 된다. 결국은 그 기만을 하지 못하도록 결국 작년 6월 달에 한 번, 이번 2월 달에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다시는 이란이 그런 기만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차별화된 협상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타냐후 그 얘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 네타냐후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도 이스라엘에 대한 신뢰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지지, 이런 것들이 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 6월과 함께 이번 2월 달에도 합동으로 이란에 대한 타격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요. 글쎄요, 지금 이제 네타냐후가 나는 이제 아무런 힘이 없다, 영향력도 없다라고 말한 것이 실제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그동안 긴밀하게 공조하고 소통해왔던 것들이 지금은 사실 이 종전과 관련된 협상에서는 자기가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불만을 말한 것인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은 중요한 전쟁 당사자의 한 국가로서 이 종전을 마무리 짓고 종전 이후의 상황을 이어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아브라함 협정이 이스라엘과 나머지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를 하는 그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중동에서의 이 분쟁의 씨앗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를 버리고 뭐 이렇게 완전히 갈라서는 것 같이 힘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과연 됐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결별 설인데 지금 결별은 아닌 것 같습니까? 결별을 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닙니까? 이제 예. 미국과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지만 지금 만약에 이게 급변 사태가 중동에서 벌어졌을 때 그나마 그래도 믿을 수 있는 행위자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예. 이스라엘이 뭐 핵무기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는 존재이긴 한데 지금 이 협상 국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협상이 진행돼야 되고 더 이상 이 전쟁을 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선언을 했으니 근데 네타냐후와 지금 전시 내각, 벤 그리브 요번에 문제가 됐던 그런 강경 그 전시 내각들은 계속 전쟁을 해야 되고 이란을 믿지 못한다라는 목소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파악은 다 된 상태거든요. 예. 전시가 벌어졌을 때 갑자기 급변 사태가 났을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상대지만 지금 협상 국면에서는 나랑 의견 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약간 배제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예. 상황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밀려난 거는 사실이나 지금 이게 종전이 되고 나서 그 국면이 되면 또 다른 그런 펜스맨딩 또 미국이 어떤 그런 시도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이 좀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네.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가 너무 극비리에 은신하고 있어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 전면적으로 나오기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근데 이게 분명히 그거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번에 팍스뉴스에서 분석을 되게 길게 했는데 이게 비가시성 전략이다라고 해서 빈라덴식의 비가시성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냐면 오사마 빈라덴도 자기가 항상 암살당할 것을 그리고 공격 타겟이라는 걸 너무 알고 있으니까 9.11 이후부터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극도로 은신하고 분신들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비전자식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전화나 어떤 그런 전자장비를 통해서 하지 않고 서면이나 아니면 직접 당사자가 와서 직접 구두로 얘기를 듣고 가는 이런 방식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절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게 빈라덴의 영향력이 절대 줄어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영향력은 유지하되 자신의 그런 그 흔적은 남기지 않는 그건데 똑같이 모스타바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스타바를 아련하려고 가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 먼 거리에서부터 전자장비를 다 끄고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협상 국면에서는 좀 지연되는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어느 정도 이란이 어떻게 나갈지는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런 안들은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연되는 정도가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너무 길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어떤 큰 마스터 플랜, 그 필드 매뉴얼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관련국들의 줄다리기 속에 종전의 이제 구체적인 지도가 나오게 될 텐데 요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독 SNS에서 많이 언급하는 인물이 바로 시진핑 주석입니다. 네. 중국 관련 밈도 계속 올리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뭐 장난기가 있긴 하지만 중국이 트럼프를 뭐 사랑한다 이런 밈도 올리고 있고 그만큼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국면에서 누구보다 시진핑 주석의 역할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좀 풀이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직후에 푸틴 대통령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중재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파키스탄 총리도 또 방문을 했고요. 최근에는 또 지금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경쟁 관계가 있고 또 미국의 기본적인 국가 안보 전략이 중국에 대한 견제가 우선입니다만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네. 시진핑 주석보다 네. 본인이 좀 젊어 보인다. 뭐 이런 게시글도 좀 올렸어요. 그러네 예. 정말 예. 자기가 젊어 보인다. 예. 나이는 사실 한참 더 많은데 예. 물론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그럼요. 예. 주장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어떤 이 대인 관계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 지도자들, 그다음에 바이든이라든지 역대 대통령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오히려 나토나 이런 국가들의 정상하고 좀 친하고 이런 국가들은 좀 소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독재
반미 반서방 연대의 독재자들하고 오히려 더 친한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걸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이익 중심의 어떤 거래, 이익 중심의 외교, 관계 이런 것들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예. 이런 트럼프의 이 특징은 우리의 외교에도 좋은 어떤 가이드, 지침을 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종전 과정에서 시 주석이 조금 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예. 이란에 영향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좀 힘을 실어서 좀 이 평화, 이게 중국에도 좀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걸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요즘에 너무 많이 올려서 시진핑 주석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종전 국면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주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앞으로 250mm 안팎의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현재 가장 많이 비가 내리는 곳은 어딘가요? 네, 현재 강한 비는 제주 산간과 제주 남동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제주 산간에는 진달래밭 273.5mm, 윗세오름 223.5mm 등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기상청은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남해안에도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경남 남해안은 150mm 이상, 전남 남해안은 12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전망인데요. 이처럼 제주도와 남해안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건 한반도 남쪽의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에서 바람이 강하게 맞물리며 많은 수증기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한때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륙에도 남부지방은 최대 80mm,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륙은 상대적으로 비의 양이 많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순간 풍속이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동반될 걸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서쪽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배우 고 김세론과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면서 수사 담당자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 진행 중이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배우 김수현과 고 김세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김세희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다면서 부당한 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한 담당자들을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혐의 인정 하나도 안 하고요. 저희가 이따가 자세히 다 반박할 예정인데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일 바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김세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교제했고 김세론이 숨진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수현 측이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지난 14일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기자회견에 활용됐던 그 배우 고 김세론의 음성 조작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김세론이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김 대표는 당시 AI 기술로 조작된 김세론의 음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대표는 또 김세론의 유족 측으로부터 SNS 대화 캡처 사진을 전달받은 뒤
누군지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의 프로필에 김수현의 사진을 임의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왜곡해 방송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김세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한 사실이 없고 사망 경위도 김수현과 무관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재차 주장하거나 공모를 통해 자료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올해도 붉은 등 우단 털파리 러브버그 발생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예년보다 성충 출몰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자체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등산로 곳곳에 검은 벌레가 쌓여 있습니다. 인천뿐 아니라 이맘때면 수도권에 대량 출몰하는 이른바 러브버그입니다. 저희 그 아파트 단지에서도 개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람한테 달라붙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경기 광명시에서만 러브버그 민원은 2023년 40여 건에서 지난해 82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공격적일 것 같아갖고 사람한테는 공격을 안 하는데 공격적일 것 같아 많이 다니니까 좀 불쾌하죠, 그게.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잇따르자 지자체들은 유충 단계에서부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낙엽 등을 걷어내서 유충을 노출한 뒤 조류가 쪼아먹어 제거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주요 등산로 주변에는 끈끈이 트랩과 포집기를 설치했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러브버그 발생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 발생 시간이 6월보다 빠른 5월에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성충이 나타나면 살수차로 물을 뿌려 날개를 적셔 날지 못하게 하는 방식도 도입합니다. 러브버그는 법정 전염병 매개 해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을 옮기지 않으니까 강명 시민 여러분께서는 과도한 그 공포심은 자제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방제용 살수 드론을 도입하는 등 다른 지자체들 역시 러브버그 확산 차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